실패의 선과 성공의 점들이 이어지는 게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이 실패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마치 무슨 전쟁 영화에서 여기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과 함께 무기를 챙겨들고 죽으러 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래 죽으러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하는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잔 가지들은 다 없어지고 본질만 딱 남고 이걸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종이 땡땡땡땡땡땡 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느껴지거나 팀이 그러한 분위기 안에 빠져들면 이건 됐어, 성공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 플러스 리더스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실리콘밸리가 사랑한 사업가 빅팩토리의 노정석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팩토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노정석이고요. 한국에서는 연쇄 창업가로 유명해요. 보통 사람들이 회사를 차리면 IPO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망해먹거나 이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개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슬램 타이틀은 저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정석 대표님은 한국 스타트업 씬에서 정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먼저 성공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에 설립하신 테터앤컴퍼니를 2008년에 구글이 수백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을 입수한 것은 테터앤컴퍼니가 최초이자 유일하죠. 네, 그게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라서 이제 저도 굉장히 이제 기억이 아물아물한데 당시 이제 구글이 한국의 검색 시장을 좀 쉐어를 갖기 위해서 들어오는 때였고 네이버와 다음이 이제 철옹성을 갖고 있었던 때였고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급 콘텐츠가 저희가 만든 블로그 소프트웨어, 저희가 테터툴스라는 걸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티스토리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 콘텐츠를 확장하고 좀 좋은 생산자들과 함께 팀을 할 수 있으려면 이 회사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를 인수를 하셨죠. 근데 그게 오래전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사보고 나서 실망했나 보죠. 야, 이제 더 안 사도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이라는 게 이제 좀 약간 테스트베드로서의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데 저희를 인수할 시점만 하더라도 구글이 마켓쉐어가 한 2.5%밖에 안 됐어요. 검색 중에서 네이버가 70%, 다음이 20% 뭐 이 정도였는데 검색 관련해서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바뀌던 쉐어가 모바일 시대가 열려서 안드로이드가 마켓쉐어가 넓어지고 또 유튜브의 시대가 열리면서 모두 어떠한 컨텐츠도 다 동영상의 시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의 쉐어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됐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립한 파이브락스라는 회사도 미국 모바일 광고 플랫폼인 탭조이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으로 창업하신 회사가 현재 운영 중인 빅팩토리인데 이 회사가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뷰티 기업입니다. 검색, 광고 그리고 화장품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근간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어떤 강점에 무언가를 좀 곱해서 강렬한 차별화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어떤 때는 어떤 콘텐츠와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게임과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새로운 VR 같은 기술에 붙기도 하고 요번에는 그걸 화장품에 붙인 거죠. 화장품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화장품 사업 자체를 영원히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먹는 음식, 건강기능식품, 약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탄화수소 화합물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에 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오게 됐습니다. 뭔가 주의를 좀 끄는 재미있는 토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공부하고 이러는 편이에요. 이제 그게 좀 습관이 돼서, 그리고 하필 이제 처음 시작한 커리어가 창업이다 보니까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회사를 경영한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전문성을 진득하게 파고 있을 시간을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떤 때는 CFO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마케터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제품 개발자가 돼야 되고 어떤 때는 엔지니어가 돼야 되고 그야말로 에브리띵 오피서가 돼야 돼서 그러다 보니까 뭐든 빨리 학습하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만들고 빨리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습관이 되다 보니 그게 좀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세상이 좀 변해서 예전 같았으면 저 친구는 참 하나를 진득하게 못해 산만해 이런 것들이 적응력이 빠르다 빨리 실험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을 일찍 보고 뭐 이런 좋은 타이틀로 돌아오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가장 적합한 인재상 아닌가요? 세상이 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훈련을 지난 한 20-30년간 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한 50 정도가 됐는데 이 정도 나이에 어쨌건 현업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꽤 어쨌든 희귀한 능력이긴 하더라고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은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아마 없을 텐데 매일매일이 이거 잘못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날들이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실패의 선과 성공의 점들이 이어지는 게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매일매일이 실패예요.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회사를 매각하거나 혹은 IPO를 하거나 아니면 큰 계약을 뜨거나 아니면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거나 이런 좋은 시절이 아주 짧게 오거든요. 그럼 그때 약간 성공을 만끽하면서 와 그래 이 맛에 이런 거 하지라고 보상을 얻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매일매일이 그런 실패예요. 근데 이제 성패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야 정말 끝까지 왔다. 여기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끝까지 밀려서 이제는 잘못하면 진짜 망할 것 같은데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탭조이에 매각했던 파이브락스 같은 회사는 원래 저희 뛰어난 엔지니어 분들이랑 함께 인스타그램 같은 모바일 앱을 만들려고 컨슈머 비즈니스를 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하던 사업들이 다 실패했어요. 앞에 2년, 3년 동안. 그리고 회사에 남아있는 돈은 이제 딱 2개월분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사실 끝내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어느 회사든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마치 무슨 전쟁 영화에서 여기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과 함께 무기를 챙겨 들고 죽으러 가야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래? 죽으러 한번 가보자라고 결정하는 그런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거는 네. 사실은 그땐 몰라요. 그때는 사실은 절실하게 이거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 안 되면 나에게도 실패로 남고 이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인생을 건 사람들인데 실패의 트랙으로 다 남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큰 회사에서 잘 다녔으면 경력이라도 쌓이고 급여도 훨씬 많이 받았을 텐데 그 희생한 시간들이 아깝고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 사실은 옆에 붙어있는 잔챙이들은 쭉 없어지고 본질만 딱 남아요. 고객은 누구고 우린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그랬어요. 2달 남았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저희 CTO였던 이창수 대표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이번에는 사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당신이 대표이사를 맡아. 나는 영업을 할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아이템을 바꿨어요. 아이템 바꾸는 것도 정말 한 달 동안 압축적으로 매일매일 회의하면서 그 친구랑 저랑 둘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라고 수도 없이 고민해서 정말 아이템들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거 몇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절실한 느낌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자 라고 하면 미친 듯이 팀이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요. 사실 지금이야 AI가 딸깍딸깍 만들어주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제품을 만드는 건 굉장한 노력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이야 이제 얘기하니까 웃기지만 포토샵으로 그림부터 그리고 마치 제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제가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걸 만들 건데 우리 뛰어난 회사 한 거 알지? 3개월 안에 이거 다 만들어. 미리 사줘라. 미리 우리 고객이 되어줘라라고 선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사실 운 같은 게 그동안 쌓아놨던 저의 어떤 소셜 캐피탈, 신뢰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물건을 그냥 사줘요. 사주면
저희는 제품도 아직 다 안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들이 다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을 홈페이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서 엔지니어 분들은 정말 날밤을 새면서 만들고, 그리고 저는 일단 먼저 팔고, 그런 것들을 몇 개월을 돌려요. 몇 개월을 돌리다 보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뭔가 운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절들이 오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시점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나보고 나니까 아, 그때 결정적인 시기였다. 그때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게 잘한 거였고, 그때 정성을 다한 게 잘했고, 그때 이걸 한 게 다 했고, 결과를 보면은 저희가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도미노처럼 열렸는데, 다 거꾸로 돌아가 보면 아, 그때 우리가 집에 가지 않고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팀을 다독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엔지니어들끼리 도원의 결의를 하던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그게 항상 결정적인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많이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상태에 회사가 빠질 때 제일 재밌긴 해요, 솔직히. 투자금이 여유롭고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들에서는 사실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원이 빡빡해지고 뭐가 안 굴러가고 모험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제 더 이상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잔 가지들은 다 없어지고 본질만 딱 남고 이걸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종이 땡땡땡땡땡땡 울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느껴지거나 팀이 그러한 분위기 안에 빠져들면 저는 이 사업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됐어, 성공했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에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성공의 점과 실패의 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인상 깊게 나와 있거든요. 선에서 점으로 가는 그 마인드셋도 궁금합니다. 왜 선으로 표현하셨고 왜 성공을 점으로 표현하셨는지. 선은 매일매일의 프로세스고요. 점은 리절트거든요. 리절트는 굉장히 짧게 끝나고 프로세스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예를 들어 매각한다. 매각하는 날, 그날 하루와 일주일 정도 휴가 가는 그때 정도만 즐거워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또 약간 허무해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들이 가르쳐 준 건데, 선에서 점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지점은 그건 네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크래프톤의 장병규 부장님이 쓰시는 표현이기도 한데,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현 좋아하시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 근데 그 하늘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진짜 뭐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마켓 컨텍스트가 갑자기 맞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대형 사업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거나, 혹은 나를 예쁘게 보는 누군가가 어떤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 일의 적임자로서 나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따져보면 운이거든요. 그러한 운들은 사실 파워포인트나 이런 전략 문서로 전략을 한다고 그 타이밍에 그게 딱 맞아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러한 컨텍스트가 나에게 행운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버틸 수 있죠? 계속해서 실패라는 선을 그리고 있는 거는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재밌어 해야 돼요. 그러한 경험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무명으로 하다가 갑자기 유명해지는 시기도 있고, 아니면 뭐 했던 것들이 작품이 뜨기도 하고, 혹은 성적에 대한 보상이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는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도 작게 다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어떤 성취,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방향에서는 당연히 맞는 방식이라고 해요. 목표를 찍고 그 목표가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버티는 거죠. 그럼 왜 버티냐, 어떻게 버티냐라는 건데, 어떻게 왜 버티냐라는 것들은 버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걸로 저는 시작해요. 이 회사를 시작했고 이 회사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물러날 곳이 없는 상태를 맞아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나 그만하고 집에 갈래. 그만하고 집에 가도 되죠, 사실. 이거 뭐 안 되면 다른 거 하지 뭐. 그렇죠.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해놨던 약속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어떤 미디어 같은 데 나가서도 나는 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둬요. 그러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제가 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걸 이룰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뒀으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집에 가면 잊혀지는 거고, 야 쟤는 안 해. 그런데 얘기해놨던 것들을 작으나 크나 마무리하고 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브랜드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레퓨테이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전 세계 산업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산업 전반에서 기업 조직과 노동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AI가 있죠. 인간이 AI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체되지 않는 영역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많이 없죠. 근데 그 생각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포워드 루킹이라고 보는데, 항상 포워드 루킹으로 봐서는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게 어려워요. 항상 이게 완벽하게 실현됐다라는 미래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미래에서부터 거꾸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3년 후에는 인간은 쓸모가 없을 거고, 모든 인간의 지적 업무는 다 소위 AGI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 뭐 GPT 7.0 정도가 다 해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럼 그 전에 있었을 법한 일, 그 전에 있었을 법한 일 해가지고 이걸 포워드 패스라고 그러고, 이제 저걸 백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목표에서 백워드로 플랜을 새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문답에 대한 답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AI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없앤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매일 쓰고 있는 요 앱이 있는데 요 앱을 AI로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다 통째로 없어질 거니까. 그럼 이런 건 없어진다는 가정을 하고, 그런 때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우리는 어쩌면 지금 그냥 노래 연습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액션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노래 연습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의 어떤 발전상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만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 빅팩토리에서도 그 조직적으로 변화를 주셨더라고요. 분업화돼 있던 조직을 해체하고 한 명의 리더가 AI를 동료 삼아서 전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구조로 개편이 된 것 같던데 맞나요? 그런 트랜지션 중에 있죠. 그러면은 실제 조직도 완전히 바뀌겠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상무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네. AI 시대에는 그런 조직의 정의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람 수를 줄이고 사람들은 다 자르겠다, 이게 이상향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AI가 다 잡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로 이동하고 싶은 사람과 이동하기 싫은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디자이너가 있거나, 혹은 뭐 마케터가 있거나, 혹은 전략하시는 분이 있거나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업무는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언가 진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밸류 애드? 걔는 전체 일에서 끝에 10, 20%예요. 나머지 7, 80%를 그걸 하기 위한 정보를 가공하는 데 쓰거든요. 그게 요새 있는 거의 대부분 지식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예요. 그런데 AI가 들어와서 앞에 있는 소위 잡일 80을 다 없애버리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 20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잡일은 안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해와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되는 불편한 진실들은, 알고 보니 이분들은 본인들이 취득했던 그 80%의 정보 가공하는 법, 이것도 익숙해지면 편해지거든요. 빨리 할 수 있고 노력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하던 통법을 반복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서 나는 일 다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그 일을 없애버리고 다른 거 하라라고, 더 많은 걸 가져와라고 시키니까 이분들은 나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의 시스템이나 혹은 경영자나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싶겠죠. 그렇죠. 현재 빅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역량으로 바이오 사업으로 확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뷰티 바이오가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예를 들어 제약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의사 선생님이나 박사님들만 관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고, 굉장히 강하게 레귤레이션이 동작하는 그런 시장이긴 하거든요. 챗GPT가 가지고 있는 지능이 웬만한 사람 지능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도 병원 가기 전에 챗GPT에 다 물어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시던데. 싫어하시죠? 네. 저희 가족분들도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정말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점점 더 모델의 우수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어떠한 전문가 계층이라든지 네. 이런 데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영역들이 점점 소비자들의 손아귀로 계속 넘어오기 시작해요. 예전 같았으면 뭐 네이버 지식인 정도에 물어봤었을 그런 건데 사실은 요새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트리트먼트에 대한 것마저도 AI와 같이 상담을 하면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네.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예제가 최근에 하나가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에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시드 시브랜디라고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길랩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거든요. 골육종이라고 뼈에 들러붙는 종양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발견했을 때 암이 이미 4기였던 거예요. 그럼 그건 매우 죽을 확률이 높은 건데 이분이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의 트리트먼트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집에 가세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초이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죽을 준비를 하죠. 근데 이분은 자기의 암을 창업 아이템으로 봤어요. 파운더 모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암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 아이터레이션을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거거든요. 이분이 했었던 얘기 중에 저는 이제 기억에 제일 남는 게 현행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인센티브와 환자의 인센티브가 너무 다르다. 의사는 본인의 라이어빌리티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인센티브가 가 있고 환자는 자기의 서바이빌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인센티브가 가 있고 여기에 교집합이 생기면 그 사람 사는 거고요. 교집합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이분은 교집합이 없는 판정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건데 이제 여기서가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암,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얘는 막 기계들이 있고 수많은 비커와 뭐 실험실이 있고 저희가 소위 웻랩이라고 하거든요. 네. 축축한 랩 이런 것들이 있는 실험실과 관련된 그런 인더스트리였잖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뭐 어떤 뭐 감염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감염 원이 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세포에 있는 단백질 발현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물질일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다 단백질 발현체들이거든요. 이것을 막게 되는 그러니까 걔가 가서 나쁜 짓들을 하는데 그 사이에 낑겨 들어가 가지고 얘를 찰칵 결합해 가지고 얘가 자물쇠가 잠기는 효과가 나도록 하는 여기에 들러붙는 물질 찾기 게임이었거든요. 네. 예전에 같았으면은 걔를 다 어떤 물질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찾고 그 물질이 찾아지면 거기에 또 들러붙는 물질들을 인사이트를 걸면서 화학자들이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게 찾아지면 그게 신약이 되고 하나의 논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약간 시스템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R&D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은 AI들이 그 웻랩을 안 가더라도 알아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드의 얘기로 여기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암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감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에 DNA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그 DNA가 일종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윈도우나 맥OS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동작하는 게 암이거든요. 이런 비유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냥 네. 이게 오. 소프트웨어 결함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요새 이제 홀 지놈 시퀀스라고 하는 거죠. NGS, 뭐 WGS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신 크레이그 벤터 박사님 덕분에 인간 유전체 지도가 다 완성된 건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든지 아니면 세포를 채취해서 거기서 DNA를 하고 그걸 증폭해서 쭉 읽어낸 다음에 표준 데이터베이스에 매핑을 하면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DNA는 뭐 99.9% 똑같기 때문에 내 DNA 셋이 그냥 다 읽어져요. 그럼 그거 시드 그분은 그거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네. 걸 한 거죠.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에 원래 코드가 있고 아나운서님이 제 거 코드를 가져가서 좀 고쳤어요. 그럼 고친 코드 부분과 내 원래 코드 부분을 어떤 하나의 코드베이스에서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잖아요. 서로 코드가 다르면 그 코드가 다른 부분들을 diff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그 diff가 뭔지만 읽어보고 이거 그래 잘 고쳤다라고 하면은 다시 코드에 병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고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내 거 유전자 프로그램을 읽고 암 프로그램을 읽어요. 그 프로그램을 읽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 diff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셨나요? 네. 지금 완치했어요. 완치요? 네. 완치하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본인이 다
퍼블리시를 해놨거든요. 이분은 운이 좋게도 diff가 떠진 부분이 단백질 코딩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에서 FAP라는 그런 단백질이 과발현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암이 FAP라는 단백질 주변에 있는 애구나. 그래서 그 FAP 단백질에 들러붙는, 마침 어디 독일에서 어떤 약회사 중에 그 단백질에 들러붙는 물질을 실험실 수준에서 하고 있었던 데를 찾아내서 거기에 날아가서 그 타겟 물질을 이제 찾아낸 다음에 개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붙여서 다시 피에 넣어요. 그럼 개가 체내를 돌아다니다가 그 FAP 단백질에 결합할 거잖아요. 결합하면은 오랫동안 거기 머무를 테니까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성을 내뿜으면서 주변 세포를 죽여요. 그러면 암세포의 확률이 높을 때니까 암이 죽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를 죽였어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소프트웨어 회사와 바이오 회사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처럼 사라지고 들리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사라졌나요 벌써? 네. 사실 어떤 병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무섭게 받아들이는 건 암이라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게 이거는 감염이나 이런 병이 아니라 이거는 소프트웨어 페일리어다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긴 컨셉이고 그 소프트웨어 페일리어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보 사업으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트렌드가 빅팩토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암이 한 큰 섹터가 있다면 그 다음 섹터는 영생이라고 불리는 키워드가 사실 얘랑 그냥 찰떡 궁합처럼 들러붙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저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 자체가 기계구나, 그리고 병원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카센터구나, 사람이 기계에 불과하구나라는 그런 걸 느끼는데 생명의 탄생이 여전히 뭐 다 비밀이 밝혀진 건 아닌데 엄마한테서 유전자 반절을 받고 아빠한테서 반절을 받고 얘가 딱 하나가 돼서 최초의 세포 하나가 생겨나고 그 세포가 2개로 되고 4개로 되고 8개로 되고 쭉 하면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발생이라는 걸로 우리 생물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자체가 좀 신기한 거잖아요. 일단 처음에 배아가 되는 그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르잖아요. 뭐든 될 수 있는 세포가 스템셀이고 걔가 분화를 하면서 누구는 뇌세포가 되고 누구는 시신경세포가 되고 누구는 간세포가 되고 누구는 근육이 되고 한번 그 세포의 정체성이 자리가 잡으면 걔는 거기서 다른 세포가 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분열하면은 간세포인 거예요. 2006년에 시냐 야마나카라는 일본의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이것 때문에 노벨상 받았거든요. 12년에. 유전자 중에 OSKM이라는 4가지의 팩터가 있어요. 4가지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를 액티베이트를 시키면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체세포, 소마틱 셀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완전 줄기세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iPS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밝혀진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소위 노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겠다라는 그 연구에 많이 들러붙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이 노아 시계를 돌리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요약만 하면 OSKM이라는 요 4가지 팩터들을 체세포에 넣고 전부 액티베이트를 하면 얘는 근육이거나 시신경세포거나 뇌세포인데 얘가 갑자기 막 줄기세포로 돌아가면은 안 되잖아요. 암이 되는 거거든요. 조절된, 컨트롤된 어떤 상태에서 특정 영역만 아주 약하게 리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영역을 젊게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피부세포도 젊게 만들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레이저 이런 거 다 필요 없겠네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계속 좀 이 어젠다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하버드 대학교에 데이비드 싱클레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노아의 종말, 라이프 스팬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시스라는 회사를 이분이 창업하셨는데 이 회사가 올해 1월에 처음으로 FDA에서 인간 시신경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의 노화를 다시 젊은 상태로 돌리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상이 진행 중이에요. 싱클레어 교수가 가지고 있는 노화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엄마 아빠에서 받은 그 세포가 각종 어떤 세포로 분화해가지고 여기에서 각자 펑션을 하고 있는데 노화라는 과정은 프로그램은 변하진 않았는데 그 DNA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어떤 펑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이제 비유하는 게 컴팩트 디스크 안에 음악이라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그 음악이라는 정보를 DNA라고 보고 컴팩트 디스크가 그 DNA가 묶여있는 저희가 소위 그 유전자라고 하는 크로마틴으로 보는 거예요. 막 히스톤 같은 단백질에 묶여있거든요. 근데 노화라는 과정은 원래 우리 아기 때는 깔끔한 맑은 콤팩트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막 다루고 자외선 쐬고 이상한 거 먹고 탄 음식 먹고 잠 안 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콤팩트 디스크에 흠집들이 생긴 거죠. 잔뜩 생겨서 튀는 거죠. 얘가 원래 읽어야 되는데 못 읽거나
읽지 말아야 되는데 읽거나라고 하는 영역들이 생기는 게 원래 있었던 정보를 잘 못 읽어내는 게 노화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던 OSKM 줄기세포랑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럼 그 노화라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유전하면 DNA만 알고 있는데 그 DNA 말고 DNA가 왜 저기선 간세포가 되고 저기선 피부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게 이제 에피지네틱스라는 그런 영역이고 그 영역이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98%의 유전자 영역들에 그 프로그램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들을 밝혀주는 게 이제 알파지놈인 거고. 얘기가 좀 네. 길어져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OSKM이라는 그 야마나카 팩터를 전부 발현하면은 너무 위험해지니까 실험실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로 만들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차세대 산업은 인간 수명 슬래시 longevity가 되겠네요. 그게 가장 큰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AI가 나오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쿠팡부터 뭐 배달의 민족부터 우버 뭐 이런 수많은 앱들이 생기는데 그 앱들 시장이 굉장히 컸었는데 모델의 능력이 좀 커지면서 그 모델이 사실 그 사업들을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쪽에 뛰어난 탤런트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이분들도 직업이 다 빼앗기고 있어요. 이건 오픈 AI가 더 잘해. 이건 구글이 더 잘해 해서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 똑똑한 분들도 어디로 가야 이 다음에 생로가 있는지를 지난 2년간 치열하게 고민하셨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다 많이 이동하고 계세요. 실제로 실리콘밸리가 바이오에 어느 정도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다 AI 때문에 쫓겨난 건데요. 왜냐하면 AI가 워낙에 스스로 똑똑해져서 모델이 이제 혼자서 웬만한 생각 실험들은 다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똑똑한 분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영역인 거죠. 다 밀려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인류 대이동처럼 맞아요. 네, 네. 인력들이 다 좀 재배치가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이오가 첨단의 기술이나 연구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상업화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또 많잖아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이오 산업 어떤 부분이 과대평가가 됐고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사업이나 제약 사업은 고객이 다 병원이거나 네. 아니면 레귤레이터들이 고객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어떤 법적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드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객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완전 엔드 커스터머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엔드 커스터머가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고 나 매일 먹는데 이 먹는 게 좋은 건지 바르는 게 좋은 건지 맞는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이미 다 알고 있어. 의사 선생님은 그 중에 골라주면 돼.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기득권층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지금 AI 때문에 다른 영역들에 일어났었던 변화들을 가만히 보자면 저기라고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국내 바이오 산업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구조를 보면은 복제약과 위탁 생산이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실제로 신약 개발이나 플랫폼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약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AI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고객을 달리 쓰고 고객에게 줘야 되는 가치의 어떤 목적물을 달리 쓰는 방식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소프트웨어화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프트웨어화 된 것 때문에 고객들이 모르던 어떤 초이스들을 알게 되면 이미 존재하던 그런 생태계도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열라면 타이레놀 먹어야 돼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었다면 열이 나는데 너는 타이레놀보단 이게 맞겠어. 그래서 나만의 개인화된 굉장히 정밀 의료 라는 형태로 바뀌는 형태로 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은 정말 똑똑하고 수준 높은 소비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한국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맞아요. 글로벌리 네. 이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고 고객들의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일단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때 컨슈머들이 굉장히 빨리 따라와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저는 그게 거꾸로 순수한 한국적인 로컬리티가 가지는 극강의 글로벌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주로 어떤 사업의 기회로 좀 써먹을 거고, 그게 돼서 무언가를 좀 새로운 모델을, 제가 지금 어떤 모델인지 저도 상위 뭐 매일매일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생겨나고 나면 글로벌리 또 앞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나 뭐 이런 산업들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기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외부자적인 관점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보면은 별로 아는 거 없는 애가 뜬구름 잡네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대전제가 있는데, 네. AGI는 왔다라는 대전제를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나의 수준은 훌쩍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시대는 온 거고, 그 인공지능의 능력을 누가 더 빨리 꺼내서 쓸 수 있고, 누가 더 잘 꺼내서 쓸 수 있고, 누가 그와 함께, 그녀와 함께 더 좋은 팀메이트가 될 수 있느냐의 게임이라고 저는 이 산업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이렇게 창업도 많이 하신 만큼 미래를 보는 눈이 정말 탁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분께 투자 조언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개인적인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대표님. 항상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내가 볼 땐 당연한데 남이 볼 땐 아닌 것들이 항상 기회거든요. 이건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제로 투 원이라는 그 책을 썼던 피터 티엘이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하셨던 얘기인데, 사업 기회나 어떤 투자 기회는 내가 볼 때는 강렬하게 예스인데 남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들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타이밍의 문제지 일어날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하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역사에 굉장히 통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 안목을 키워야 네네.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1500년대 이런 일이 있었고, 뭐 1930년대 대공황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대공황 때 제3세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인간의 인센티브는 어떻게 동작했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수단들만 다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렌즈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결국 인간은 똑같은데 그냥 조금 더 멋진 기계들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한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GPT-2가 2019년인가 나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신기하다. 와, 신기한데 에이, 이거 가지고 뭘 써먹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근데 자율주행 같은 거는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도 차 다 테슬라로 바꾸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가서 타보고 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정도의 컴퓨테이션 파워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이건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를 잘하기 위한 안목을 기르려면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제로 뭔가 내가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이 있었을 때 직접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제 지식 체계에 의존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제 주변에 똑똑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밍 센스를 여쭤봐요. 반도체가 품귀야? 메모리 반도체가 품귀 난다는 거는 지난 여름에 다 알았거든요. 친구들이 얘기해줘요. 지인들이 우리 이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 갔더니 1년 반 후에 물건 준다는데 메모리 반도체 품귀구나, 라인 엄청 길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시장을 보는 거죠. 근데 시장을 보는 부분들은 저는 안 보려고 해요. 하루하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냥 안 보고, 이게 맞고 이런 세상이 올 거고, 이 지점이 적어도 플래투에 이르기까지는 타임은 이만큼 있을 거다라는 몇 개의 가정이 생기고, 주변의 피어 네트워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잊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축이 있고, 나머지 다른 축은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 사업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어떻게든 관람권을 살려고 노력하죠. 그러면은 스타트업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셨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죠. 예. 그러면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실 때 사람 많이 보시나요? 사람이 거의 전부죠. 그 예. 고려하시는 데이터가 그럼 사람 또 뭐가 있을까요? 거의 그것만 봐요. 사람의 어떤 열정을 보시나요? 아니면은 팀워크를 보시나요? 아까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했었던 것들도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게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그거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포트폴리오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에 얹혀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첫 번째로는 어쨌건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똑똑해야 시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직접 해본 경험도 많아서 그런 인텔리전스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태도죠. 똑똑하기만 한 걸로는 이거는 충분 조건이지 성공에 이르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똑똑하기만 하면 투자는 잘할 수 있지만 사업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 불확실성을 매니지하는 그 구간은 굉장히 인간적인 구간이고 그 인간적인 구간은 온전히 인간이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위 사업의 리더가 이 두 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고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뜻을 세운 상태고 그리고 주변에 그 뜻을 따르는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의 양파 껍질 같은 팀원이 있으면 저는 그 회사는 성공 여부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안 망하거든요. 혹시 엔젤 투자 중 가장 성공적이었던 케이스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다 성공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엔젤 투자를 할 때 저의 팀은 언제나 그 사업가가 이야기하는 걸 가장 첫 번째로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가 저의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엔젤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그냥 첫 번째 투자자예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첫 번째 투자자가 되는 게 이제 저의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어떤 분은 성공하신 경우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해서 막 IPO 하시고 M&A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고 어떤 부분은 적당한 성공을 하시고 지금 절치부심으로 다시 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실패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보면 한 편 한 편이 다 저한테는 대하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고개를 이렇게 깍듯이 숙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넘었던 것들과 그 고통의 구간들을 제가 간접 경험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하루의 결정적인 순간에 망해먹는 회사를 띄워내는 그 모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줬던 회사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창업가분들이 저는 이제 위대한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위대한 여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사람은 그 고통의 길을 잘 못 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그런 CEO들이 저는 굉장히 큰 존경을 보내죠.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경험 자산, 실패 자산 이런 게 많이 쌓이셨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자산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많은 사업가 후보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사업가라는 거는 기회의 상인이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너의 기초자산이고 그 기초자산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미래라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저는 최고의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만약 만들 수 없다면 내가 투자 자산으로 올라탈 그런 틀은 무언가. 그게 상장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엔젤 투자일 수도 있고 저는 지금이 또 한 번의 AI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그 시작점이라고 봐요. 아직 기회가 시작도 오는 안 거죠.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챗GPT랑 구글 때문에 이거 다 끝난 건데 라고 했는데 제 느낌상 저희 모바일로 스마트폰 처음 쓰실 때 기억나시죠? 그때 스마트폰을 처음에 딱 받아들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던 거 그때는 이제 항상 버튼만 누르다가 스마트폰에 이 UX에 익숙해지던 때잖아요. 앵그리버드, 페이퍼토스 이런 거 해보신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앵그리버드 휘잉 하고 팍 타고 오는 거잖아. 그 새로운 미디엄이 주는 새로운 경험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결국은 다 모든 생활로 가거든요. 저는 AI가 지금 앵그리버드 딱 그 타이밍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거 다 신기하고 야 이거 챗GPT가 끝낸 거 아니야? 라고 우리 할 일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 겨우 앵그리버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챗GPT가 우리가 아는 모든 산업 영역으로 다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든 워크플로우가 다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이 눈 부릅뜨고 이 기회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뛰어들 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시작하거나 그러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사실 바람이 불면 돼지도 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날 수 있어요. 같이 날아야겠네요. 네.
노정석 대표님의 성공 공식은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한 행동력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바이오 시장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의 근간에는 기술을 레버러지 삼아서 사람들의 열망을 이루어준다는 철학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이 대표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정석 대표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리더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